대한민국이 보유한 가장 날카로운 전략이 자칫하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해병대의 대규모 병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대대적인 상륙작전의 형태를 버리고 무인화 전력을 앞세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건데요. 상륙작전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중국판 해병대, 육전대는 시진핑의 총애를 받으며 미친듯이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안전쟁의 승패가 상륙작전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육전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해병대가 그저 해안가라 지키는 해변대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야기, 대한민국 상륙전력의 유일한 생존 방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상륙작전의 중요성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합니다. 상륙작전은 불리한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작전입니다. 이름 그대로 해변 지역에 상륙하며 적의 영토에 대한 공격 또는 점령을 목표로 하는 작전인 상륙작전은 적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만큼은 절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전에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정찰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적의 방어체계, 지형, 날씨 조건, 해상교통로 등을 전부 포함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 적의 방어시설, 지형, 상륙 후의 작전 목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륙에 성공하게 된다면 목표 지역을 점령하고 방어선을 구축하여 후속 군사력을 상륙시키는 등의 작업이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상륙작전은 더 큰 본대를 상륙시키기 위한 거점 마련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적의 후방이나 보급 거점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점령하거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후퇴 또는 공격을 방해하거나 보급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륙한 부대가 내륙으로 전진하여 적의 방어를 돌파하거나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륙작전은 적에게 예기치 못한 전략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적이 뒤통수에서 나타났으니 당연한 일인데요. 양공을 받게 된 적의 본대는 본래의 방어 계획을 수정하고 병력을 분배해 주공과 상륙군을 모두 방어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그만큼 방어선이 얇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후방에서 튀어나온 상륙군은 적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동반되는 빠른 진격은 적 지휘관의 결정력을 떨어뜨립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도 불리한 전황을 뒤집는 조커로 사용되었는데요. 당장 대한민국조차도 유사시 개전과 동시에 해병대 1사단이 원산과 함흥에서 상륙작전을 펼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작게 5015입니다. 원산과 함흥은 북한의 중요한 도시 및 해안 지역으로 전쟁 시에 북한의 방어와 군사적 능력을 저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역을 점령하면 우리 군이 적의 허리를 끊고 테러와 증원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갑전력의 핵심인 제7군단이 망치라면 원산과 함흥에 상륙한 해병대 제1사단은 모르인 셈인데요. 더군다나 두 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원산은 북한 해군 제1전대가 주둔 중인 곳으로 이곳을 점령하는 것만으로도 북한동의 함대의 움직임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북한은 서해 함대와 동해 함대가 완전히 이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상 전력의 절반을 항구에 묶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산과 함흥의 점령은 적에게 전략적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허리가 끊기지 않으려면 북한 수뇌부는 원산과 함흥으로 적지 않은 병력을 이동시킬 테고 자연스레 북진을 방해하는 방어선도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륙작전은 초하이 리스크 초하이 리턴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상륙작전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볼 텐데요. 이는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종심이 짧고 오랜 휴전으로 방어선이 매우 두텁기 때문에 북진 돌파에 적지 않은 화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방어선을 뚫어낼 수 없다거나 되려 우리 군이 전투력에서 밀린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중국의 참전입니다. 북한의 화력을 많이 소모할수록 10중8구 전쟁은 더욱 장기화될 것입니다. 효율 문제를 생각해도 원산 상륙작전과 함흥 상륙작전 성공은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초수평선 상륙작전입니다. 초수평선 상륙작전이 등장하기 전 상륙작전은 매우 단시간에 벌어지는 대규모 소모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인천 상륙작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경우 상륙 개시 당일에만 연합군 측에서 최소 10,00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독일 측에서도 4,000에서 9,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을 만든 세기의 작전이었지만 정작 상륙작전 당일의 피해 규모는 연합군이 더 컸던 것입니다.
상륙작전은 기본적으로 공세작전이기 때문에 엄청난 소모를 동반합니다. 그나마 인천 상륙작전의 경우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측에서만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공산군 측에서는 1350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초수평선 상륙작전은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가는 대명제 속에서 최대한 병력의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작전 개념인데요. 본격적인 상륙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전투기와 공격 헬기를 동원해 상륙 지점의 방어 시설을 파괴하고 동시에 기동 헬기, 우리 군의 전력을 기준으로 하면 마린원을 투입해 천병을 해안선 후방에 투입하고 상륙 거점을 마련합니다. 이후 안전이 확보된 조건에서 고속상륙정, 공기부양정 등을 이용해 대규모 병력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안으로 상륙시키는 게 바로 초수평선 상륙작전인데요. 우리 군에서 항공모함이나 해상 공격 헬기를 다량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도 공중전력이 많을수록 상륙지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미국의 경우 해상 상륙 전력보다 공중 상륙 전력의 비율을 2배 더 많이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 해병대는 F-35B만 80대 이상을 보유하고 각종 함재기만 400여 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항상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하는 건 아니지만 유사시 우리 편이었을 때 가장 든든한 나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우리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였던 대한민국의 해병대는 최근 중국 해군 육전대의 급격한 확장에 그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당초 1만 명을 넘지 못했던 중국 육전대는 2017년 이후 4만 명 이상으로 급격하게 몸집을 불렸습니다. 중국은 최대 10만 명까지 육전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는 2만 9천 명 선인 대한민국 해병대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모 차이를 떠나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위협이기도 한데요. 중국은 산둥반도의 육군 제26집단군 제77여단, 칭다오 해양방어연대를 육전대 제5여단과 제6여단으로 재편해 북부전구로 배치했습니다. 만약 두 번째 한국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즉시 한반도로 투입될 상륙 전력들인데요. 이른바 역상륙작전입니다. 역상륙작전은 적 상륙군이 점령한 해안이나 항만에 역으로 상륙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인데요. 상륙작전은 필연적으로 보급 거점의 역할도 겸하는 데다 상대적으로 전방보다 방어선이 얇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꼭 역상륙작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토 자체가 상륙작전에 취약해질 수 있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상륙 위험에 대응하려면 부족한 병력 규모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작전이 필요한데요. 미국은 이를 위해 포스 디자인 2030을 통해 새로운 전략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더 강력한 해병대를 추구하면서도 병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되려 감축하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가장 처음 한 일은 상륙작전과 신속한 전개에 초점을 맞춘 기존 부대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의 확장 개념을 거꾸로 뒤집은 수준인데요. 미국이 깨달은 건 상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사들의 생존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이마스가 포함된 다연장 로켓과 미사일 부대를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기존의 상륙작전이 돌파의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새로운 상륙작전은 원거리 공격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 덕에 기존 상륙작전이 상륙이 가능할 정도로 방어가 취약한 곳에 한정적으로 가능했다면 이제는 어디든 원하는 곳에 상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쉽게 말해 적의 방어가 강력해서 상륙이 어렵다면 적의 방어를 약하게 만들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인 전력이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미 해병대가 개발 중인 소형 무인 보급선의 경우 스스로 항구에 접안하고 보급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항로를 이용해 섬에 고립된 해병대나 전방 부대에도 무제한으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 대항해 남중국해의 수많은 섬을 효율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역상륙작전의 위험 속에서도 인명손실 위험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스피어헤드급 원정고속 수송함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실험도 진행 중인데요. 함정의 규모는 1,500톤 규모로 작지만 해병대 한 개 대대가 탑승할 수 있고 시속 65km의 빠른 속도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웬만한 구축함보다 훨씬 빠른 속도인데요. 게다가 독특한 구조 덕분에 항구가 따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미 해병대의 새로운 상륙작전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바로 소분화, 신속화 그리고 상시화입니다. 이제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과거처럼 대규모로 움직이지 않고 덕분에 적이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기동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인화 전력을 이용해 24시간 언제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죽하면 방어를 위한 대한미사일 시스템조차 무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명 해병대 원정선박 차단 시스템 네메시스입니다. JLTV에 대한미사일을 탑재한 NMES-IS는 아예 운전석조차 없이 리모컨으로 차량을 조종하거나 병사를 자동으로 추종합니다. 그러면서 사거리는 무려 185km에 달하는데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대한미사일은 적의 상륙작전을 근본부터 차단합니다. 역상륙작전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김새만 보여도 아군 상륙군이 병력을 이동할 수 없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상륙작전이 모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분화되어 동시다발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무인화 전력을 이용해 24시간 해안을 감시하는 상륙군은 아무리 병력을 많이 동원하더라도 대응하기 어려울 텐데요. 대한민국 또한 전략 거점을 점령한다는 이유로 소모전을 감내하지 않으려면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상륙작전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미래의 전장은 얼마나 똑똑하게 싸우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